마르키즈 제도를 비롯한 일부 섬에서는 높은 능선과 가파른 절벽 때문에 주거 지역이 여러 개의 골짜기로 분리되어 있으며 반대로 통가 제도와 이스터섬은 지형이 완만해서 통행에 장애가 없다. 그러니까 마르키즈 제도는 산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골짜기가 깊어. 그래서 그 지역들이 분리돼 있다. 고립돼 있다. 이런 얘기고 통가 제도랑 이스터섬은 평평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왕래가 잦을 수 있다라는 거죠. 폴리네시아인들의 선조들은 돼지, 닭, 개 이 세 종의 가축화된 동물을 들여왔다. 근데 이제 폴리네시아 내에 다른 동물을 가축화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폴리네시아인들이 기르는 가축들은 그들이 이 섬들에 들어올 때 같이 갖고 들어온 그 가축종이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 세 종의 가축은 기껏해야 간헐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돼지, 닭, 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 수는 없었다는 거죠. 폴리네시아의 식량 생산은 주로 농업에 의존했다. 건조지 작물, 특히 타로토란, 참마, 고구마, 그다음에 이제 관계 작물, 이것은 이제 뭐예요?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하는 그거는 이제 주로 타로토란, 과수 작물 그런 거예요. 과일 나무죠. 빵나무 열매, 바나나, 코코넛 이것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다. 어떤 섬들은 토양은 비옥했지만 고도가 낮고 영구적인 큰 유수가 없어서 관계가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토양은 그래도 괜찮은데 고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흐르는 물이 없을 거예요. 흐를 데가 없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그래서 물을 대어다가 농업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섬에 사는 사람들은 계단식 밭을 만들고 집 따위를 깔고 윤작을 하며 휴작 기간을 줄이거나 아주 없애고 인공림을 유지하는 등 많은 노동량을 요구하는 집약적 건조지 농업을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계단식 밭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건조지 농업을 발전시켰다. 건조지 농업은 이스터섬, 조그마한 아누타섬, 평평하고 고도가 낮은 통가 제도 이런 데에서 생산성이 높았다.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업은 관계한 밭에서 타로토란을 재배하는 것이었다. 근데 인구가 많은 열대섬 중 통가 제도의 경우에는 고도가 낮아서 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다. 즉 고도가 높아서 영구적인 유수가 있어야 관계 농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고도가 낮았기 때문에 건조지 농업을 했다는 거죠. 관계 농업은 하와이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카우아이, 오아후, 몰로카이 섬 등에서 절정이 다졌다. 섬 내부의 통행에 강력한 장애물이 없는 작고 고립된 섬들의 경우에는 섬 전체가 정치적 단위가 되었고 그보다 큰 섬들은 통일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섬 내부에 깊은 골짜기나 높은 산 이런 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장애물이 없으면 섬 전체가 정치적 단위가 되었다. 근데 그보다 큰 섬들은 통일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여러 가지 조그만 부족 사회나 뭐 수장 사회가 있었다는 거죠. 마르키즈 제도 같은 경우 가파른 절벽 때문에 각각의 계곡이 수천 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통일체였다. 그러니까 마르키즈 제도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가지고 그 고립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계곡이 수천 명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독립적이고 정치적인 통일체였다. 그렇지만 통가, 사모아, 소시에테, 하와이 제도 이런 지역에서는 섬들 사이에 정치적 통일이 있었다. 비교적 이제 장애물이 없었다는 거죠. 통가 제도는 섬 사이의 거리 및 이웃한 제도들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었으므로 나중에는 인구 4만 명을 거느린 다도 제국도 탄생할 수 있었다. 통가 제도에서는 이웃 섬들과
지역까지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섬 하나가 통일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여러 섬들을 다 합한 정치적 통일체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인구 밀도가 높으면 전체 인구의 일부만이 농경민이 되었고 그들은 집약적 식량 생산에 동원되어서 비생산자들을 먹여 살릴 잉여 농산물을 수확했다. 그러니까 식량 생산을 하면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식량 생산이나 채집에 동원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다 그랬잖아. 농경민들을 동원하는 비생산자에는 추장, 사제, 관료, 무사계급 등이 있었다. 이게 지배층이 있었다는 거죠. 규모가 큰 정치적 단위들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관계시설이나 양어장 등을 건설함으로써 식량 생산을 더욱 집약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단위가 이제 크면은 노동력을 많이 동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시설 또는 양어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더욱 식량 생산을 집약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발전은 통가, 사모와 소시에테 제도 등에서 두드러진다. 정치적 단위가 컸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이러한 경향은 폴리네시아의 열대섬 중 가장 큰 섬으로 이루어진 하와이 제도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러니까 하와이 제도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지배층, 확실한 지배층이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 체제가 단순한 섬들에서는 각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었다. 전문화의 정도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밀집될수록 커졌으며 사모아, 소시에테, 특히 통가 및 하와이 제도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섬, 인구가 밀집된 그런 섬들에서는 전문화의 정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통가나 하와이 제도에서는 간호 기술자, 항해 전문가, 석고, 새 사냥꾼, 문신 기술자 등 세습적인 경업식 기능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농업, 식량 생산에만 시간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업식이라는 건 뭐예요? 식량 생산을 어느 정도 그 활동을 어느 정도 하면서 나머지는 자기 전문 분야에 종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채텀 제도와 환처섬들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등한 사회였다. 이런 섬들에서는 폴리네시아 본래의 전통에 따라 추장이 있긴 했는데 추장들은 눈에 보이는 표식을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평민들과 똑같이 평범한 오두막집에서 살았으며 스스로 키우거나 잡아서 먹거리를 장만했다. 추장이 있긴 했으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계급이 뚜렷하게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 사회의 어른 그런 정도의 역할만 했다는 거죠. 사회적 복잡성도 역시 하와이 제도에서 절정에 달했는데 추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8개의 위계 계보로 세분될 정도였다. 추장 계급이 8개의 위계 계급이 있었다. 아주 세분화된 그런 권력 계급이 있었다는 거죠. 추장 계보의 구성원들은 평민과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혼했다. 그러니까 계급 차이가 뚜렷했다. 채텀 제도와 환초섬에서는 추장들이 장악한 자원이 별로 없었고 의사결정은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토지 소유권은 추장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추장이 단독적으로 내지 않아요.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도 추장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의 것이었다. 그래서 계급이 나눠진 게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적 복합성은 통가와 하와이에서 극에 달했고 토지는 평민이 아닌 추장이 통제했다. 추장은 자기가 임명한 관료들을 대리인으로 삼아서 평민들로부터 식량을 징발했고 평민들을 징용하여 대규모 공사를 벌였다. 그러니까 토지를 통가와 하와이에서는 추장이 관리를 했는데 그 식량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인력도 동원하고 그렇게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18세기에 유럽인들이 들어올 무렵 통가의 추장사회나 국가는 이미 제도와 제도를 연결하는 하나의 제국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통가의 추장사회는 커져가지고 그 많은 다른 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제도와 제도를 연결한 제국이었다. 유럽인들이 하와이를 발견했던 1778년 그 무렵에는 이미 각각의 섬들이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하와이가 여러 개의 섬들로 되어 있죠. 그 섬과 섬 사이의 정치적 통합도 부분적으로 시작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각 섬들이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그 섬들끼리의 어떤 정치적 통합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었다. 핸더슨 섬의 경우 오래전에 산호초가 해수면 위로 융기되어 생긴 섬이므로 석회석 이외의 암석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환경이 그렇게 열악했다는 거죠. 주민들은 거대한 대합 조개의 조가비로 한 손으로 사용하는 연장인 깎기를 만드는 정도의 기술에서 그쳤다. 그러니까 석회석 이외에 암석이 없었기 때문에 석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합 조개의 조가비로 깎기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정도였다. 깎기는 뭐예요? 그 카누 같은 것을 만들 때 안에 그 나무를 파내는 그런 도구죠. 소대륙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매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특히 비취를 다듬는 솜씨가 유명했다. 그러니까 그 뉴질랜드에 있던 마오리족은 환경이 좋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도 많았고 그 다음에 기술도 발달했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 차이가 다양화를 빚어낸 그 모델인 폴리네시아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 다음은 이제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